근데 가끔씩 내가 중간중간에 그 지금까지 해온 것들을 리뷰를 해줄 텐데 그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분석화학에 배우는 내용들이. 처음에 타이트레이션을 배우면서 어떤 물질이 얼마큼 있는지에 대해서 배우는 방법을 했고, 그 중에 그걸 우리가 지시약을 써가지고선 눈으로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은 오차가 많이 생기죠. 그럼 그 오차를 줄이기 위해서 최근에 계속 발전되는 거가 기계분석적인 방법들. 그 중에서 첫 번째 1번 타자로 배우는 게 전기화학적인 방법이었었어요. 그래서 전기화학적인 방법으로 이 리덕스 타이트레이션의 케이스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배웠고, 그리고 지난 시간에 이 얘기를 했던 것 같아. 이건 어떻게 보면 큰 그림이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나올 텐데, 우리가 지금 배우는 게 포텐시오메트리, 그리고 포텐시오메트리를 이용해서 타이트레이션 하면 포텐시오메트릭 타이트레이션이라고 하죠. 그래서 포텐시오메트리는 뭐냐? 포텐시오메트리는 뭐라고 그랬지? 뭐를 측정한다? 전위차, 볼티지, 포텐셜 뭐 이런 것들을 측정한다고 되죠. 그래서 이 부분이 아마 여러분들이 배우는 오늘까지 배우는 대부분의 내용인데, 그래서 오늘은 그걸 좀 더 자세하게 배울 거예요. 뭐 그 전에도 내가 지난주에 그 뭐지 이 자료 업로드한 거에서 조금 마사지를 더 했는데 그 색깔 좀 바꾸고, 포텐시오메트리라고 하는 거는 궁극적으로 우리가 볼티지를 측정하는 건데 어떤 전기학적 셀에서, 그런데 전류가 거의 안 흐르는 상태에서 볼티지만 측정하는 거를 우리가 이제 포텐시오메트리라고 하고, 그 전압을 측정함으로써 또는 포텐셜 측정함으로써 실현에 있는 어떤 케미컬 인포메이션, 얼마큼 들었냐, 무엇이 들었냐, 이것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거고, 그 대표적인 실례가 여러분들 친숙한 pH 전극, pH 일렉트로드가 대표적인 포텐시오메트리라고 생각할 수 있고, pH 일렉트로드는 아이온 셀렉티브 일렉트로드의 어떤 특수한 한 경우라고 볼 수 있죠. 왜냐하면은 pH 일렉트로드라는 거는 하이드로늄 이온만 선택적으로 측정하는 거지. 그것에 비해서 다른 이온들, 뭐 클로라이드, 플로라이드, 설페이트, 뭐 다른 카파, 뭐 실버 이런 것들을 선택적으로 그 측정할 수 있으면은 뭐 실버 이온 셀렉티브 일렉트로드, 뭐 클로라이드 이온 셀렉티브 일렉트로드, 그래서 ISE라는 형태로 많이 사용이 돼요. 그리고 이 포텐시오메트리에 대해서 좀 더 이제 해부를 해서 자세한 얘기를 오늘 할 텐데, 그 포텐시오메트리는 뭐 이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두 개의 전극, 레퍼런스 일렉트로드하고 인디케이터 일렉트로드로 만들어져 있고, 이루어져 있고, 그리고 그 사이에 볼티지 측정하는 어떤 장치가 있고, 여기서 중요한 건 레퍼런스 일렉트로드하고 인디케이터 일렉트로드를 뭘로 쓰느냐, 요거겠죠? 그래서 요걸 더 진행해 나갑시다. 레퍼런스 일렉트로드 전에 조금씩 얘기를 했었죠. 어디 있어? 요거보다 다음 거부터 해야 되겠구나. 여기 있다. 아까 레퍼런스 일렉트로드가 필요하다고 그랬는데, 레퍼런스 일렉트로드 두 가지 뭐 배웠었지? 뭐에 대해 얘기를 했었지? 내용은 잘 몰라도. 우리 황명순. 레퍼런스 일렉트로드로 혹시 기억나는 거 있어? 뭘 많이 쓰나 그랬나? 갑자기 수줍음을 타는데. 수소 표준 전극은 레퍼런스 일렉트로드인가? 아니지. 그건 SHE고 그거랑 비슷한 SCE가 있었지. 뭐였었나? 훈길이, 조훈길. 어딨지? 혹시 기억나? 다 알 것 같은데, 시험 볼 때는 한 반은 답을 쓰는 것 같던데. 시험을 보고 나서 딱 휘발해 버리는 건가? 그래서 우리가
한쪽에 기준 전극이 되는 거는 많이 쓰는 게 한 두 가지 정도 얘기했던 것 같아. 하나가 여기 있는 Saturated Column Electrode, SCE라고 표시하는 건데, 그게 뭐냐면은 여기 염다리 설트 브리지가 이쪽에 있는 거 보면은 이건 반쪽 전극이야. 반쪽 전극인데 한쪽에 수은 머큐리가 있고 그다음에 머큐리 클로라이드를 포화시킨 상태로 놔두고 그것이 KCl 용액 안에 들어있는 거. 요거를 우리가 SCE, Saturated Column Electrode라고 하는데, 칼로멜이라는 게 이제 머큐리 컴파운드를 얘기하는 거고, 여기서 요 화학 반응이 어디 있어? 몇 볼트라고 나오나? 몇 볼트였더라? SCE 있어서 플러스 0.241. 그래서 만약에 그것에 비해서 뭐 마이너스 0.461 값이 나오면은 그것만큼 빼주고선 요 실제 그것의 반적 포텐셜, 그러니까 실제 원노운의 반적 포텐셜 알 수 있다고 그랬죠. 그리고 그거 혹시 여기서 조금 수정된 부분들은 다시 업로드 해줄 테니까 그 뭐 적으려고 걱정하지 마시고. 그래서 이 Saturated Column Electrode라는 거는 굉장히 많이 쓰이는 거예요. 예? 그리고 굉장히 많이 쓰이고 이게 굉장히 좀 어떻게 만들기 굉장히 쉬운 거예요. 그런데 몇 가지 단점이 있는데, 온도에 따라서 어떤 변화가 크다든가, 그러니까 온도 변화에 따른 리스판스가 굉장히 느리다든가, 그런 것 때문에 생기는 에러가 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거 말고는 우리가 제일 많이 쓰이는 이제 일렉트로드 중에 하나이지. 근데 최근에는 수은이 굉장히 안 좋은 물질로 고려가 되니까 전 세계적으로 수은 쓰는 거는 아예 마치 요새 뭐 CO2 협약 이런 것처럼 수은 협약 이런 게 있어가지고 점점 못 쓰게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거 말고, 그러니까 SCE 칼럼 일렉트로드 말고 또 하나 많이 쓰이는 레퍼런스 일렉트로드가 실버 클로라이드 일렉트로드예요. 여기서 볼 수 있듯이 반쪽 전극이 KCl 용액에 실버 전극이 있고 실버 클로라이드가 있고, 그러니까 머큐리랑 비슷한데 실버로만 바뀌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같은 경우에는 장단점이 뭐 굉장히 높은 온도에서도 사용될 수 있고, 그 다음에 단점으로 한다면은 이 실버가 그 시료 안에 들어있는 물질하고 반응을 일으켜서 응집을돼서 그 연결되는 정션을 막을 수도 있다. 뭐 이런 단점들이 약간 있고, 하지만 SCE하고 실버 클로라이드 일렉트로드는 대표적으로 뭐 많이 쓰이는 일렉트로드예요. 그래서 다시 앞으로 가서 포텐시오메트리라는 거가, 예전에는 전극이 두 개가 있어야 되니까 레퍼런스 일렉트로드, 그다음 인디케이터 일렉트로드 전극 두 개를 놔두고선 사용했었는데, 요즘도 아니고 한참 전부터 두 전극이 하나로 합쳐져 가지고선 여기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요거는 PhD 일렉트로드고, 요 다음에 좀 더 아주 단순한 케이스라고 보면은 요런 레퍼런스 일렉트로드랑 그 다음에 인디케이터 일렉트로드 두 개의 형태로 되어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게 발전하면서 지금 현재 PhD 일렉트로드 같은 형태로 발전했을 거고, 그리고 뭐 pH 일렉트로드를 pH가 아니라 이제 포텐시오메트리 할 때 전에 배웠던 것처럼 그 두 전극의 포텐셜 값의 차이를 보면 되는 게 아이디어라는 케이스죠. 근데 실제로 보면은 여기 중간에 설트 브리지가 있잖아. 염다리. 염다리에서 어떤 차지 세퍼레이션 같은 게 일어나서 거기서 측정되는 포텐셜을 우리가 그 정션 포텐셜이라고 그래서 EJ라고 그러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가 관찰되는 좀 이론적으로는 없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관찰되는 그러한 포텐셜이 정션 포텐셜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설명할 기회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 가면은 여기가 이제 좀 더 정확히 뭐 장황하게 설명한 부분인데,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그 아이디어라고 생각한다면은
우리가 관찰하는 포텐셜 값이 셀의 포텐셜, 그러니까 어노드, 캐소드 사이에 그 차이값만을 딱 계산하면 그 값이 나와야 되는데 실제로 그게 안 나온단 말이야. 조금씩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그게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저 정션 포텐셜이에요. 그럼 저 정션 포텐셜이 뭐냐 하면은 그러니까 염다리에서 어떤 liquid junction potential develop across the boundary between two electrolyte solutions that have different composition. 특히 뭐 여기에 하나의 예가 나와 있는데 용액 안에서 그리고 용액 사이의 어떤 계면에서 각 이온들이 이동하는 속도가 조금씩 달라. 그래서 하이드로늄하고 H 플러스하고 Cl 마이너스하고도 속도가 다르다 보니까 여기서 어떤 그 포텐셜 디퍼런스가 생기고 그래서 염다리에는 주로 뭐가 들어가나? 염다리에 뭘 집어넣는지 기억나요 혹시? KCl. 그 이유가 하나가 어디 있나? 여기서 A saturated solution of potassium chloride is good from both standpoint라고 되어 있는데 요 얘기가 왜 그러냐면은 좀 왔다 갔다 해서 미안하긴 한데 여기서 potassium chloride is nearly ideal electrolyte for the salt bridge because the mobility of the potassium ion and chloride ion are nearly equal. 그러니까 포타슘 이온하고 그 클로라이드 이온이 이동하는 속도가 거의 같기 때문에 그 속도 차이에 의한 정션 포텐셜이 그 정션 포텐셜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the net potential across the salt bridge EJ is thereby reduced to a few millivolt or less. 그래서 그 솔트 브리지에 K하고 그러니까 KCl을 사용하게 되면은 이 정션 포텐셜이 완전히 없앨 수는 없지만은 최소화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얘기는 그 실제로 관찰되는 거하고 셀 포텐셜하고 차이에 해당하는 정션 포텐셜을 최소화할 수 있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보통 KCl을 많이 사용한다. 사실 여기까지는 어떻게 보면 좀 암기 과목 같은 그러한 내용들인데 그 다음이 그 우리가 이제 레퍼런스 일렉트로드는 뭐 예전부터 여러 번 들어왔던 거고 정션 포텐셜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KCl 같은 걸 써가지고선 최소화하고 항상 컨스탄트로 만들어줘야 되는 부분인데 우리가 실제로 시그널을 측정하는 어떤 농도를 측정하는 그 부분은 인디케이터 일렉트로드죠. 그래서 인디케이터 일렉트로드가 인디케이터 일렉트로드라는 게 있고 결국 포텐시오메트리는 어떤 인디케이터 일렉트로드를 쓰느냐에 따라서 다 다른 종류가 아마 나눠질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나오는 거가 일렉트로드 of the first kind. 그래서 메탈릭 인디케이터 일렉트로드라고 되어 있는데 first 첫 번째 종류. 그래서 메탈릭 인디케이터 일렉트로드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예전 게 좀 정리가 잘 안 된 거라서 안 된 것 같아서 조금 조절했고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쪽에 구리 놓고 한쪽에 뭐 아연 넣고 하면은 얘네들 녹아 나오면서 뭐 전기학 반응이 일어나죠. 그리고 또 농도차 전지라는 것도 있었지. 그래서 만약에 반쪽 전극이 카파로 돼서 카파 2 플러스가 카파로 환원이 되고 그 반응에 대해서 내너스티케이션을 적용해 보면은 쭉쭉쭉 내려가 보면 인디케이터의 반쪽 전위 이 인디케이터는 E0 그러니까 0.337V에다가 그리고 2분의 0.059이니까 0.296 그다음에 PCU 그러니까 용액 안에 있는 구리 용액 안에 있는 구리 이온의 농도에 비례하는
그 값이 포텐셜이 되는 거지.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제일 베이직한, 제일 기본적인 일렉트로드예요. 그래서 electrode of the first kind is a pure metal that is in direct equilibrium with its cation in the solution. 그러니까 구리 전극을 쓰면은 구리를 측정할 수 있고, 뭐 실버 전극을 쓰면은 실버를 측정할 수 있고, 그리고 또 뭐 아연 전극을 쓰면은 아연을 측정할 수 있고 그런 원리예요. 그런데 단점이 뭐가 있을까? 우리가 그 옥시데이션 리덕션 반응이 있는 거니까 그 포텐셜보다 더 낮은 데에서 환원되거나 산화되는 것도 한꺼번에 다 해버리겠지. 만약에 우리 용액 안에 막 구리도 섞여 있고 아연도 있고 뭐 실버도 있고 여러 개가 섞여 있다고 하면은, 그래서 it's not widely used for potentiometric determination for several reasons. 그 첫 번째 이유가 메탈릭 인디케이터 일렉트로드가 별로 셀렉티브하지가 않아. 왜냐하면은 그 전이 한 가지만 측정한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성분들을 다 리덕션 시키거나 다 옥시데이션 시키거나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respond not only to their own cation, 여기서 구리에만 반응을 하는 게 아니라 but also at other more easily reduced cation, 다른 환원 잘 되는 이온까지도 다 측정하기 때문에 구리만의 농도라고, 만약에 이 용액이 구리만 들어있다라고 사전에 딱 알려져 있으면은 이걸로 쓸 수 있겠지만은 구리 말고 다른 원소도 많이 섞여 있으면은 그게 다 오차의 원인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many metal electrodes such as zinc or cadmium can only be used in neutral or basic solution. 이건 왜 그럴까? acidic 컨디션에 가면은 징크, 뭐 카파, 뭐 이런 것들이, 캐드뮴 이런 것들이 그 산화하는 반응이 아니라 그냥 에시드에서 녹아버리기도 하죠. 그래서 금속 전극을 쉽게 쓸 수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쉽게 산화되는 금속들, 공기 중에서 쉽게 산화되는 금속들 같은 경우에는 용액 안에서 이 반응을 시키다가 용액 안에 있는 산소, 녹아 있는 공기 때문에 그러니까 표면이 산화가 돼버리고, 그래서 이 반응이 일어날 수 없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죠. 그래서 쉽게 산화되는 금속 같은 경우에는 그 솔루션을 디에어레이션, 그러니까 공기를 제거해주는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그것도 굉장히 번거롭게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원인들 때문에 이런 금속 메탈릭 인디케이터 일렉트로드는 뭐 제일 기본적인, 무슨 우리가 초등학교, 중학교 때 실험할 때는 좀 쓸 수 있겠지만은 어떤 측정의 목적으로는 많이 사용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다음 게 indicator electrode of the second kind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메탈릭이야. 근데 첫 번째 거랑 차이가 뭐냐면은 여기 보면은 AgCl이 전자를 받아서 Ag 고체가 되고 그리고 Cl-가 나온다. 그리고 이 경우에 대해서 인디케이터 일렉트로드의 어떤 포텐셜 값은 이 상수들 제하고는 클로라이드에, 여기 녹아 나오는 클로라이드의 액티비티, 농도에 비례하게 돼요. 그게 뭐야? 이 실버 클로라이드를 사용한 전극을 쓰면은 양이온이 아닌, 그러니까 양이온인 뭐 실버 이온이 아니냐, 음이온인 클로라이드 이온의 농도에 따라서 포텐셜이 변한다는 얘기지. 여기서 PCl에 비례해서 인디케이터의 포텐셜이 변하니까, 이거 같은 경우에는 캐다이온 자체의 농도를 측정하는 데 쓰이는 게 아니라 그것과 반응해서 나오는 어나이온, Cl- 같은 것의 농도를 측정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책에 어디쯤 있나? 이게 400페이지에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399페이지에 first kind가 나오고
그 다음에 400페이지에 이제 second kind라고 해서 silver chloride 케이스가 나와요. The silver electrode can serve as a indicator electrode of the second kind for chloride ion. 이 반응을 이용하게 되면은 인디케이터 포텐셜이 클로라이드 농도에 비례해서 변화가 되고, 그래서 이 전극을 이용해서 용액 안에 있는 클로라이드 농도를 측정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책에 보면 한 가지 예가 더 나와 있는데, 머큐리를 이용해서, 그 밑에 수식이 더 나와 있긴 한데, 머큐리를 이용해서 Mercury serves as a indicator electrode of the second kind for the EDTA 연화연 Y4-. 우리가 지지난 몇 주 전에 배웠던 EDTA 타이트레이션 할 때 그때 사용했던 EDTA 이온의 농도를 머큐리 일렉트로드 사용하면은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온 게 그 이너트 메탈릭 일렉트로드, 그러니까 백금, 금, 팔라디움 또는 카본, 이런 것들은 사실 반응성이 거의 없죠. 별로 없죠, 상대적으로.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또 어떤 리덕스 시스템에 대한 반응을 보는 그런 용도로도 쓰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얘기했던 first kind, second kind 또는 inert metallic electrode,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긴 하는데 실질적으로 현실에서 많이 사용되지는 않는 일렉트로드예요. 그러면 실제로 많이 쓰이는 건 뭐냐? 많이 쓰이는 인디케이터 일렉트로드는 뭐냐 하면 멤브레인 일렉트로드야. 멤브레인 일렉트로드라는 게 있고, 멤브레인 일렉트로드라는 거는 뭐 P-아이온 일렉트로드고 뭐 이런 얘기는 예전에 좀 했었지만은, 멤브레인 일렉트로드의 대표적인 게 바로 pH 일렉트로드야. 글라스 멤브레인으로 만들어져 있는 pH 일렉트로드. 그리고 그게 뭐 다른 이온을 측정하는 데 사용되면은 이제 아이온 셀렉티브 일렉트로드가 되겠죠. 그리고 그것들 더 분류하자면은 그 멤브레인이 뭘로 만들어져 있느냐, 저 멤브레인이 어떤 고체 결정으로 만들어져 있는지, 그래서 따라서 크리스탈린 멤브레인 일렉트로드라고 되기도 하고, 또는 난 크리스탈린 멤브레인 일렉트로드는 글라스로 되어 있는지 또는 리퀴드 멤브레인인지 뭐 이런 것에 따라서 분류가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얘기할 것이 난 크리스탈린 멤브레인 일렉트로드, 특히 글라스 멤브레인 일렉트로드예요. 그래서 멤브레인 일렉트로드의 글라스 타입이 첫 번째가 있는 건데, 계속 얘기했듯이 그게 pH 일렉트로드고, pH 일렉트로드에서 제일 소중한 부분이 이쪽 일렉트로드 끝에 있는 thin glass membrane이라는 이 부분이야. 그거 만드는 게 제일 어려운 거고, 그곳의 성능에 따라서 pH 일렉트로드의 성능이 확 바뀌기도 해요. 그래서 the cell consists of glass indicator electrode and saturated calomel reference electrode immersed in the solution of unknown pH. 그 다음에 이 indicator electrode thin pH sensitive glass membrane sealed onto one end of a heavy walled glass or plastic tube. 그러니까 뭐 저 그림대로 이제 만들어져 있다고 설명하는 거고, 여기서 계속 얘기하지만은 글라스 멤브레인, 여기가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나머지는 아주 저렴하고 항상 만들기 쉬운 그런 부분들이에요. 그럼 저 멤브레인에서 어떠한 일이 벌어지느냐라는 건데, 좀 전에 그림에서 보여줬던 그 일렉트로드를, 그러니까 pH 일렉트로드를 다시 풀어서 라인 노테이션을 표시하면은, 일단 여기서는 실버 클로라이드인데 여기는 뭐 머큐리가 들어가서 SC가 되든 아니면 실버 클로라이드가 되든 상관없어요. 레퍼런스 일렉트로드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쪽에 이쪽 파트가
인디케이터 일렉트로에 해당하는 거야. 그리고 여기가 샘플에 해당하게 되는 거예요. 어널라이트 솔루션. 우리가 분석하려고 하는 시료. 여기서의 H 플러스의 농도를 우리가 알고 싶은 거지. 근데 여기 보면은 인디케이터 일렉트로드 안에 이너 레퍼런스 일렉트로드가 여기서 실버 클로라이드인데 하나가 더 있고 얘가 우리가 아는 농도의 H 플러스 하이드로늄 이온을 가지고 있는 용액과 맞닿고 있어요. 그리고 이 용액하고 바깥에 있는 언노운 시료하고 요 글라스 멤브레인으로 면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요 사이에 무슨 일이 있는지, 요 사이에 이 여기서 아는 농도하고 모르는 농도하고 요 차이에 생기는 포텐셜을 측정하는 거야. 그럼 요 얇은 글라스 멤브레인 안에서 무슨 일이 생기고 있을까? 그래서 좀 더 자세히 들어가 보면은 무슨 고체 화학 이런 거 배웠을지는 모르겠지만은 뭐 실리케이트가 SiO2, 그러니까 SiO 본드가 사방으로, 그러니까 테트라헤드론 형태로 이렇게 막 펼쳐져 있을 텐데 그 사이에 다른 캐다이온이나 어나이온들이 들어가 있어요. 이 그림에 보이는 것처럼 silicate glass used for membrane consists of an infinite three-dimensional network of grooves in which each silicon is bonded to 4 oxygen and each oxygen is shared by 2 silicon. 그러니까 SiO2 그 결합들이 그게 반복적으로 막 되면서 멤브레인을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Within their interstices of this structure are sufficient cations to balance the negative charge of the silicate group. 그래서 이 안에 실리콘, 옥시젠, 그 다음에 이런 캐다이온들이 같이 들어가 있어요. 뭐 소듐이라든가 여러 가지 다른 캐다이온들이 들어가 있겠지. 그리고선 그게 다 이 부분에 있는 거예요. 사실 그걸 만드는 거는 좀 스테이트 오브 아트야. 스테이트 오브 아트인데.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아는 농도의 아는 농도의 하이드로늄 농도 용액이 이쪽에 있는 거예요. 여기 그림 거꾸로 됐네. 인터널 솔루션이 이쪽에 있고, 그 다음에 모르는 농도의 시료가 요 바깥쪽에 멤브레인의 이쪽에 있는 거야. 여기서는 그림이 바뀌어서 익스터널 솔루션이 이쪽에 있긴 있는데, 그래서 아까 SiO2가 SiO 이런 결합이 이 안에 막 그물처럼 돼 있다 그랬죠? 근데 한쪽이 결국 끝은 나야 되잖아. 그럼 이게 이쪽 끝이 보통 SI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물과 접하고 이런 형태에서는 O-의 형태로 끝나거든요. 그 얘기는 뭐야? 이쪽 이 면에는 마이너스 차지를 띠고 있는 그런 형태로 멤브레인 한쪽이 되어 있을 거고, 이쪽도 마이너스 차지를 띠고 있을 거야. 그러니까 실리케이트 글라스 멤브레인이 이렇게 얇게 있는데 그 안에서는 아까 말했듯이 다른 캐다이온들, 소듐이라든가 다른 캐다이온이 들어가서 차지 밸런스를 이루지만 요 계면에 있어서는 O- 차지, O- 그룹들이 이렇게 막 달려 있어서 마이너스 차지를 띠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 차지가 띠고 있으면은 어떻게 돼? 주변의 용액에서 뭘 데리고 올까? 플러스 차지를 띠고 있는 이온들. 대표적인 게 H 플러스겠지? H 플러스가 막 와서 여기 있는 O와 결합을 해서 차지를 뉴트럴라이즈 해주려고 그럴 거예요. 그러면은 만약에 익스터널 솔루션에 여기 그림에 보이듯이 프로톤이 몇 개 없었어. 그러면 여기 요 용액하고 요 계면하고 사이에 어떤 평형이 이루어질 때 전체 뭐 10개의 O-에 있다 그러면 그 중에 극히 일부만 차지 밸런스가 이루어지고 이쪽 계면에는 마이너스 차지가 많이 생기겠지. 그리고 만약에 이쪽에 인터널 솔루션에는 굉장히 좀 애시딕한 뭐 0.1몰 HCl 이런 거를 집어넣어줘서 H 플러스가 많이 들어있어. 그러면 이쪽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많은 O- 그룹들이
프로톤에 의해서 차지 밸런스가 이루어져 가지고선 이쪽 계면에서 생기는 네거티브 차지는 이쪽에서 생기는 네거티브 차지보다 훨씬 적겠지. 응? 그럼 이 안에 있는 소듐들은 이 안에 있는 소듐들은 상대적으로 어느 쪽으로 움직이려고 그러겠어요. 아무래도 이쪽으로 좀 쏠리겠지. 그래서 이 글라스 멤브레인을 만들어 두고 그리고 양쪽에서 이 양쪽 계면에서의 차지가 달라지게 된다면은 그 차지 디퍼런스 때문에 그 이 양쪽에 어떤 포텐셜이 걸리게 돼요. 그것이 여기에서 요거는 여러분들 책에 있을 텐데 EB라고 표시하는 바운더리 포텐셜이에요. 글라스 멤브레인의 양쪽 포텐셜 차이 때문에 E1, E2 차이, 이 차이 때문에 생기는 포텐셜 디퍼런스를 바운더리 포텐셜이라고 해요. 그래서 멤브레인 포텐셜이라고 얘기하는데 여기 13.102 요거고 그 다음에 네 가지 종류의 포텐셜이 있는데 여기서 SC는 레퍼런스 일렉트로드니까 뭐 첫 번째 그 다음에 AgCl 이것도 레퍼런스 일렉트로드니까 아는 값이지. 예? 아는 값이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정션 포텐셜 EJ가 있었죠. 이거는 우리가 최소화해야 되는 그런 값이라고 그랬지. KCl 같은 걸 사용해 가지고선 이것도 콘스탄트로 만들 수가 있어. 그래서 결국 어널라이트 시료 안에 있는 하이드로늄 농도 때문에 생기는 이것에 의존해서 변화하는 포텐셜 값은 EB 값, 바운더리 포텐셜 요 텀이에요. 요 텀은 아까도 말했듯이 요 글라스 멤브레인의 양쪽으로 생기는 차지들 E1과 E2 사이에 차이가 얼마나 많이 생기나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고. 그래서 여기서 뭐 나머지 세 개 빼고 네 번째 요 부분이 바운더리 포텐셜 EB라고 그러고 이것은 which varies with the pH of the analyte solution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PhD 일렉트로드는 여태까지 배웠던 거랑 조금 다르게 요 글라스 멤브레인이 키고 글라스 멤브레인 요 양쪽 사이에서 생기는 포텐셜 디퍼런스 EB 값이 제일 중요한 것이 되겠죠. 그래서 글라스 멤브레인에 생기는 EB 값 E-E2인가 이것을 측정하는 거고 그리고 이 값은 네런스티케이션에 의해서 0.0592 그 다음에 로그 A1과 A2인데 A1, A2 중에서 하나는 우리가 알지. 인터널 솔루션에 있는 프로톤 농도는 우리가 아는 거니까 하나는 아는 거고 어디 있어? 그렇죠. 이 바운더리는 어떤 상수 플러스 0.0592 로그 A1. A1이 아까 전에 그림에서 다시 보면 알겠지만 A1이 external analyte solution에서의 하이드로늄 아이온의 액티비티 A1이 된 농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운더리 포텐셜이 어디 있어? 요것에 해당하고 A1에 비례한다는 것이 여기서 나왔죠. 그리고 이것도 어떻게 보면 같은 내용의 다른 설명이긴 한데 뭐 이 부분 스킵하고 결국 인디케이터 일렉트로드의 포텐셜은 바운더리 포텐셜 그 다음에 안에 있는 인터널 레퍼런스의 일렉트로드 포텐셜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설명을 스킵하게 했는데 더들 잘 것 같아가지고 어시메트릭 포텐셜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정션 포텐셜처럼 콘스탄트로 넣을 수 있는 그런 팩터예요. 그래서 인디케이터 포텐셜도 이런 과정을 거쳐서 계산을 하게 되면은 결국 로그 A1 즉 pH와 비례하는 값이 될 거고 그래서 요 원리에 의해서
결국 이 바운더리 포텐셜을 측정하는 것에 의해서 우리가 pH를 측정한다. 이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많이 졸렸지? 기지개 한번 켜고 잠 좀 깨고. 왜? 왜? 주말에 너무 공부를 많이 했어? 주말에 날씨가 좋으니까 마음은 공부하고 싶은데 자꾸만 바깥으로 나가게 되지. 그게 참 우리가 예전에 나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 뭐 스타트랙 이런 거 SF 영화 같은 거 보면은 새로운 별에 가면 제일 먼저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사람들이 무슨 요즘으로 치면 스마트폰보다 좀 훨씬 더 크게 생긴 이상한 기계 가지고선 뭐 띠디딕 하면은 이 별에 있는 뭐 물을 먹을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들 하잖아. 이 별에는 생명체가 살고 있다 없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근데 과연 그 안에 무엇이 들어가면 그런 말을 할 수 있을까? 그것과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실험실에서 pH 미터를 잴 때, pH 미터로 pH를 잴 때 과연 얘가 무슨 일을 어떻게 눈에도 안 보이는 그리고 이온 중에서 제일 작은 H 플러스 이온을 어떻게 측정할 수 있을까? 그것도 얘가 얘기하는 거 보면 10-14승에서 뭐 10-1승까지 뭐 pH 1에서 뭐 pH 13까지 뭐 이 정도를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측정한다는 거 아니야.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하는 걸까 생각해 보면 잘 상상이 안 가는 부분인데 좀 전에 얘기했던 그런 원리로 측정이 되는 거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은 뭐 아마 첫 번째 시간에도 얘기했듯이 그 글라스 멤브레인을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그 글라스 멤브레인을 만드는 노하우에 따라서 이렇게 차이가 나요. 코닝이 꼭 밥그릇 만드는 회사가 아니라 코닝이 유리, 그다음에 그런 특수한 그쵸. 예전에는 뭐 판유리 이런 것도 주로 만들었지만은 요즘은 코닝 같은 데서 어떤 유리들 만들지? 응? 여러분 핸드폰에 나오는 그 글라스들 그런 특수한 유리들도 아마 거의 다 나올 거야. 그 베크만 뭐 이런 회사들도 다 유명한 아주 대표적인 분석 회사들인데 거기서 나오는 거 보면은 A, 그 다음에 B, C, D, E, F 이런 거 보면은 pH가 뉴트럴한 조건 아니면 애시딕해서 뭐 7, 8 이 정도까지는 다 비슷비슷해. 근데 성능의 차이가 나는 거는 여기였죠. C번, D번 이거 C번 코닝 거 하나하고 베크만 거 하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안 맞아. 그리고 아마 처음에 얘기를 했을 거야. 이것을 우리가 알칼라인 에러라고 한다. 이 베이직한 컨디션, 알칼리 컨디션에서 에러가 이렇게, 이 얘기는 지금 에러 델타 pH니까 여기서 측정한다면은 pH 11에서는 원래 값은 pH 11인데 측정하는 값은 뭐 11.5가 나온다는 거야. 여기 가면은 뭐 12가 나온다는 거고.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는 거지. 근데 이건 왜 나올까? 왜 이런 차이가 날까? 일단 글라스 멤브레인을 잘못 만들어서가 답일 거야. 응? 글라스 멤브레인이 어떤 작동을 잘못할까? 라는 생각을 해보면은 In alkaline solution, glass electrode respond to the concentration of both hydronium ion and alkali metal ion. 여기서 만약에 이제 우리가 NaOH를 넣어서 pH를 10, 11, 12 이렇게 올렸다고 해봐요. 그럼 OH-도 농도가 높아지면 소듐 이온도 높아지겠지. 그런데 아까 pH 미터에서 그 글라스 멤브레인에서 우리가 측정하는 그 원리가 글라스 멤브레인 양쪽으로 네거티브 차지를 쫙 만들어주고 용액에서 파제티브 캣아이온이 막 달려와서 얘들 얼마나
차지 밸런스를 시켜주느냐. 그것에 따라서 생기는 이 양쪽 계면에서의 그 포텐셜 차이. 그거 가지고선 우리가 프로톤의 농도를 측정한다고 그랬지. 근데 만약에 익스터널 솔루션에 프로톤이 몇 개 없는데 소듐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어. 그래서 소듐이 덩치는 크지만 여기 있는 O-랑 이 프로톤이 가야 될 자리에 소듐이 가서 경쟁을 한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럼 소듐이 가서도 여기 있는 O-를 차지 뉴트럴라이즈를 할 수 있겠지. 그래서 소듐이 가서 프로톤 대신에 여기를 막 둘러싸고 있으면은 여기 이쪽 계면에 생기는 차지, 마이너스 차지가 훨씬 덜 만들어지게 되겠죠. 그러면은 이 글라스 멤브레인은 사실 뭐 얘가 뭐 눈이 있어서 프로톤하고 소듐을 구별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차지로만 구별을 하는 건데, 소듐이 많이 있을 때 얘가 소듐인지 하이드로늄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여기서 차지는 플러스 쪽으로 가고, 그 우리가 실제로 읽는 값은 마치 하이드로늄 이온 pH, 그러니까 프로톤이 많아지는 것처럼 느낄 수 있게 오 작동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일종의 처음에 얘기했던 인터피어런스거든요. 간섭. 알칼라인 솔루션에서 하이드로늄 아이온하고 알칼리 메탈 아이온, 소듐, 포타슘 이런 아이온하고 같이 반응을 하니까 얘네들 사이에 간섭 현상이 일어나는 거고, 이것이 소스 오브 알칼라인 에러예요. 여기에서 이런 것들이 훨씬 에러가 이렇게 많이 나오는 거는 그런 에러가 되는 거죠. 그래서 this alkaline error can be explained by adding additional term KHB, selectivity coefficient라고 했는데, 여기서 좀 전에 바운더리 포텐셜 EB를 어떤 상수 플러스 0.0592 플러스 로그의 A1이라고 했었지. 근데 A1은 프로톤 농도인데, 그러니까 하이드로늄 이온의 농도인데, 그것 말고 다른 캐다이온인 B라는 것의 농도에 의해서도 얘가 지금 반응을 하는 거잖아. 그래서 하나의 텀이 더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KHB에 B1이라고 돼 있어서 B1은 예를 들자면 여기서 소듐 이온의 농도,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아주 K 값이 크면 어떻게 돼? K 값이 크면은 예민하게 반응을 하는 거고, 인터피어런스가 큰 걸 거고, K 값이 작으면은 그 소듐 이온이 아주 많이 있더라도 K 값이 작으면은 여기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적겠지. 그러니까 훨씬 더 그 인터피어런스가 작은 것이고. 그래서 여기서 E나 F 같은 경우는 그런 알칼라인 메탈 아이온에 의해서 인터피어런스가 없는 건 아닌데, 요 아마 KHB 값, K 값이 훨씬 적어가지고선 그 미치는 영향이 적은 걸 거야. 그것에 비해서 C나 D 같은 경우에는 이 K 값이 굉장히 큰 거지. 그래서 우리가 이 글라스 멤브레인 일렉트로드에서 바운더리 포텐셜 이렇게 표시하고, 요 KHB 그 다음에 B에 해당하는 다른 이온의 알칼라인 이온에 의한 인터피어런스 텀을 추가해주고 요것에 대해서 보정을 해주면은 훨씬 더 정확한 값을 얻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럼 또 이거 가지고 다시 생각을 해보면은 거꾸로 어떤 경우에 이 B라는 그 알칼리 메탈에 대해서 굉장히 센시티브하고 하이드로늄 아이온에 대해서는 안 센시티브하지 않게 만들면 그건 어떻게 돼? 어떻게 될까? 이 수식을 보면서 지금 우리가 처음에는 글라스 멤브레인 일렉트로드를 프로톤 농도를 pH를 측정하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하다 보니까 나는 소듐 농도를 측정하고 싶은데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글라스 멤브레인을 만들어서 이쪽 텀이 메인이 되게 하고 이쪽 텀을 무시할 만큼 작게 만들면 되겠지. 그래서 그렇게 개발하는 것들이 여기에 보면은 인디케이터 일렉트로드, 멤브레인 일렉트로드인데,
glass electrode for other cation이라고 해서 여기서 똑같은 바운더리 포텐셜이 있는데 여기에서 요 K B1 값이 A1보다 훨씬 크게 할 경우,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K 요 코에피션트가 굉장히 크게 된다면은 요 두 번째 텀이 첫 번째 텀보다 훨씬 클 거라서 하이드로늄 아이온에 의한 영향은 거의 없고 이 B에 해당하는 뭐 예를 들자면은 소듐 이온의 농도만에 의존해서 바운더리 포텐셜이 변하게 만들 수 있겠지. 그러면은 이건 뭐야? 글라스 멤브레인 일렉트로드 for 소듐 캐타이온 뭐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조정하면은 여기서 뭐 실리카에다가 알루미늄 옥사이드 또는 보론 옥사이드인가 B2O3 이런 것들을 집어넣어 주면은 아까 그 글래스 멤브레인의 성능들이 어떤 특정한 캐다이온들, 소듐, 포타슘 아니면 하이드로늄 특정한 이온들에 의해서에 대해서만 선택적으로 반응을 하게 만들어 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글라스 일렉트로드 for selective detection of 소듐, 포타슘, 뭐 암모늄 아이온, 루비디움, 세슘, 리튬, 심지어는 실버 아이온까지도 만들어져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개발돼서 판매가 되는 거죠. 근데 이 멤브레인을 어떻게 만드느냐? 그거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스테이트 오브 아트 같아. 그래서 글라스 일렉트로드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non crystalline in membrane 일렉트로드고 그 다음에 글라스가 있고 그 다음에 있는 거가 리퀴드 멤브레인이에요. 요 같은 것도 여러분들 책에 있는데 요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멤브레인만 바뀌고 나머지는 거의 다 똑같다고 생각하면 돼요. 여기에 실버 일렉트로드 있고 그 다음에 실버 클로라이드 그래서 뭐 레퍼런스 형태를 띌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실제 용액하고 그 계면이 여기에서는 플라스틱 멤브레인 홀딩 리퀴드 아이온 익스체인저 그러니까 플라스틱인데 그 안에다가 그 안에 어떤 리퀴드가 담지되어 있는 거야. 그래서 이 안에서 그 아이온 익스체인지를 하면서 이 바깥에 있는 용액이랑 그 다음에 이 안에 있는 용액이랑 평형을 이루고 그것에 의해서 발생되는 포텐셜 차이를 우리가 측정하게 돼요. 근데 이거보다 훨씬 더 설명하기 쉬운 부분이 이 뒤에 부분들은 non crystalline 이렇게 돼 있고 솔리드 스테이트 크리스탈린 미님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러한 그룹들이 있는데 이것들은 결국은 그러니까 그 어떤 이온만 선택적으로 디텍션하기 위해서 어떠한 형태의 멤브레인을 만드느냐 그 멤브레인을 만드는 기술에 대한 건데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글래스 멤브레인이 대표적인 케이스 중에 하나고 이 같은 경우에는 이 안에 인디케이터 일렉트로드가 있고 그 안에 어떤 인터널 솔루션이 있고 그 사이에 가스 퍼미어블 멤브레인 그러니까 기체만 통과할 수 있는 그러한 얇은 그러니까 막이 있는 거야. 그리고 이 용액에 있는 CO2 농도를 이것을 통해 측정하는 건데 여기에서 보면은 어널라이트 솔루션에 있는 물에 녹아 있는 CO2 농도는 결국 멤브레인을 통해서 평형을 이루어서 이 바깥에 있는 게 이 안에 있는 용액과 평형을 이룰 것이고 그 다음에 이 CO2는 인터널 솔루션에 있는 CO2는 그 안에서 또 HCO-나 이렇게 이제 해리가 돼 가지고 이런 성분들을 만들 거고 그래서 이 전체의 어떤 평형을 다 합쳐서 얘기하게 되면은
어널라이트 속에 있는 CO2의 농도가 인터널 솔루션에 있는 HCO-의 농도나 아니면 H3O 플러스의 농도와 비례하게 돼서 결국 이 안에 인터널 솔루션에서 하는 거는 이전에 얘기했던 다른 인디케이터 일렉트로드랑 다를 거 없어. 결국은 이 멤브레인이 만약에 CO2만 선택적으로 투과시킬 수 있는 막이다. 그러면 CO2 가스 센싱 일렉트로드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예로 얘기하는 것처럼 리퀴드 멤브레인이라면 어떤 특정한 이온만 통과시켜주는 멤브레인인데 그 재질이 용액으로 되어 있다라고 하면 리퀴드 멤브레인 일렉트로드고, 그 다음에 대표적으로 또 많이 쓰이는 거가 크리스탈린 멤브레인 일렉트로드인데, 이 같은 경우에는 그 그러니까 멤브레인이 고체로 되어 있는 거야. 결정. 그래서 다음 그림에 이 같은 경우에는 플로라이드, 불소 이온 있죠. F-. 여러분들 만약에 물에 불소 좀 넣으면은 뭐 충치 안 생긴다 그러지. 그리고 치약에도 들어있다 그러고. 근데 그게 또 너무 많이 들어가면은 몸에 안 좋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농도 같은 거 측정할 때 쓰이는 일렉트로드가 요건데, 요거는 뭐 안에는 맨날 보던 거야. 실버 와이어 코티드 리드 실버 클로라이드. 그 다음에 뭐 NaF하고 NaCl하고 솔루션인데, 그래서 플로라이드 이온이 요 안에 들어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실제 용액 우리가 측정하려는 시료하고 안에 있는 인터널 솔루션 사이에 어떤 방막, 결정 이런 게 있어요. 이건 뭐냐면은 란타늄 플로라이드 크리스탈 도프트리드 유로피움 플로라이드야. 요걸 얘기하는 건데, 란타늄은 어디에 있는 어떤 원소인지 알아요? 주기율표 보면은 저 맨 밑에 란탄족, 악탄족 이렇게 있는 그 란탄족이에요. 얘는 3가야. 그래서 LaF3라고 돼 있죠. 그래서 LaF3면은 이 결정 자체가 그냥 뉴트럴 할 거야. 그런데 여기다가 유로피움은 란탄족 그 주기에, 그러니까 그 뭐 계열에 있는 원소인데 얘는 유로피움 2가예요. 그래서 얘를 도핑했다는 거는 극소량만 치환을 시켜줬다는 거거든. 그래서 여기서 란타늄 3가가 있어야 될 자리에 유로피움 2가가 만약에 들어갔다. 그럼 어떻게 돼? 보통 3 플러스가 있어서 주변에 있는 3개의 F-를 차지 밸런스를 해줘야 될 텐데, 여긴 EU2 플러스만 있게 되니까 주변 거 밸런스가 안 되거나 아니면은 주변에 하나의 빈자리가 생기거나 그래야 되겠지. 그래서 그런 것들이 원래는 LaF3만 있으면 완벽한 결정인데, 여기에다가 EuF2를 살짝 도핑을 해주게 되면은 중간중간에 결정에 빈 구멍이 생기는 이제 베이컨시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 베이컨시를 적절하게 조절하게 되면은 이 고체 멤브레인이 이 바깥에 있는 플로라이드 농도하고 이 안에 있는 플로라이드 농도하고 이 사이에서 아까 글라스 멤브레인이 양쪽에 포텐셜이 프로톤에 의해서 생겼던 것처럼 여기하고 포텐셜 차이가 생기게 돼요. 그래서 이 바운더리 포텐셜도 측정하게 되면은 이거는 플로라이드 아이온 셀렉티브 일렉트로드가 되는 거지.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가 아마 여러분들 책에도 나와 있을 텐데, 실제로 많이 쓰여요. 플로라이드 이온 같은 경우에는 콘센트레이션 레인지가 10-6승까지도 측정한다. 그 다음에 클로라이드도 5-10-5승. 그 다음에 아이오다이드, 납, 실버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결국은 그 고체 결정, 방막을 만들어주는 멤브레인을 만들어주는 그 결정만 바꾸게 되면은 이렇게 다양한 원소에 대해서 선택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그런 일렉트로드가 됩니다. 그리고 뭐 스펙 같은 경우는 한번 쭉 읽어보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13장의 이제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타이트레이션을 포텐시오메트리로 하게 된다면 어떻게 보면 뻔한 얘기인데 실버 나이트레이트 집어넣어 주면서 그 포텐셜 측정하면은 저런 그래프가 나오겠지. 그리고 그때는 우리가 뭐 색깔 변화나 이런 거 볼 필요 없이 1차 미분해 주면은 요 맥시멈 값이 결국은 타이트레이션, 그러니까 이퀴밸런스 포인트가 되겠죠. 뭐 2차 미분해도 그걸 더 정확히 알 수 있을 거고. 그래서 이런 포텐시오메트릭 타이트레이션을 가지고선 우리가 이제 적정을 하거나 그러면은 훨씬 더 정확하게 우리가 원하는 그 정량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마지막으로 나오고. 그래서 오늘 배운 내용은 제일 중요한 건 뭐? 우리가 이제 플로라이드 셀렉티브 아이온 셀렉티브 일렉트로드에 대해서 배웠지만은 오늘 뭐 퍼스트 카인드, 세컨드 카인드 이런 것들 뭐 다 알긴 알아야 돼. 근데 거의 그냥 암기 수준이지. 예? 근데 오늘 꼭 알아야 될 부분은 내 생각에는 이 부분일 것 같아. pH 미터에서 쓰는 글라스 멤브레인 일렉트로드에서 이 바운더리 포텐셜이 어떤 원리에 의해서 나오는지, 어떻게 측정되는지, 그리고 거기다가 조금 더 한다면은 아까 있었지만은 이 B는 L 프라임 마이너스 로그에 옆에 숫자 있지만은 A1 플러스 KHB의 B 이렇게 됐었죠. 이게 무슨 계수? 셀렉티비티 코에피션트다 라는 거. 이 이퀘이션을 알게 되면은 왜 알칼라인 에러가 나타나는지, 알칼라인 에러의 원인이 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 수 있을 거고, 여기에서 요거가 굉장히 커지게 되면은 프로톤에 대한 게 아니라 다른 이온에 대한 셀렉티브 일렉트로드가 만들어질 수 있겠지. 그래서 이번 시간에 이해해야 될 부분은 저 부분, 이 이퀘이션이나 바운더리 포텐셜 EB에 대한 부분이고, 나머지 부분들은 책을 다시 한번 잘 읽어보면서 좀 암기해야 될 거는 암기해 두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질문 있으면 개인적으로 질문하시고, 예, 오늘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